여러분 출판 번역가라는 직업을 아시나요? 맞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단행본이나 정기 간행물 등 서적을 번역하는 번역가들입니다. 번역가들을 크게 분류하자면 영화나 각종 방송물들을 번역하는 영상 번역가, 책이나 잡지 같은 서적을 번역하는 출판 번역가, 그리고 그 밖에 온갖 서류와 자료들을 번역하는 소위 비즈니스 번역가들로 나누겠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출판물을 번역하는 출판 번역가의 세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책을 번역하는 일은 학력과 경력이 화려한 사람들만 할 수 있다는 오해도 있고, 반대로 책의 판매가 줄어드는 요즘엔 먹고 살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게 진실인지, 그리고 그 밖의 지망생들은 어떤 궁금증을 갖고 있는지 함께 대화하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가슴 뛰는 일을 찾아 인생 경로를 바꾼 사람들 이야기 먹고 살기 시리즈. 안녕하세요. 출판 번역가로 먹고 살기의 저자 김명철입니다. 오늘은 제 책을 읽어보신 독자분 세 분을 모시고요. 제 책 이야기, 또 그리고 번역가가 되고 싶어져서 궁금하셨던 얘기 함께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독자 세 분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김희정님부터요. 네, 안녕하세요. 김희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인데요. 사무직으로 일하다 보니까 힘든 점도 있고, 번역가라는 직업에 대해서 궁금하던 찰나에 이 책을 읽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더 궁금한 게 생겨서 이렇게 대화에 참여하게 된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직장은 뭐 이렇게 번역과 관계된 그런 일을 하고 계시나요? 직장은 전혀 번역과 관계없는 기획 그냥 일반 기업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장 때려치시고 번역가 하시려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큰 포부로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이제 겸업하고 싶으시다? 겸업을 하고 싶은데 이제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강유정님, 강유경임이시군요. 죄송합니다. 강유경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방송작가로 일하고 있는 강유경이라고 하고요. 번역가의 꿈도 마음속에 같이 꾸고 있어서 혼자 공부를 하다가 좀 어려운 면이 있어서 책을 찾아보다가 김명철 선생님 책을 알게 됐고 이번 팟캐스트를 통해서 좀 여러 가지 질문 드리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자리까지 잘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마 궁금한 거 많이 물어보시면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하네요. 네. 일하시면서 번역을 뭐 평소에 하시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니시고요? 제가 주로 다큐멘터리를 하다 보니까 뭐 해외 사례를 찾는다던가 뭐 해외 기사 번역 같은 걸 해야 할 때 워낙 제작 환경이 빠르게 돌아가다 보니까 전문 번역가 선생님까지 닿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이제 제가 한 적이 있었지만 전문적으로 배워본 적은 없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하고 싶어서 여러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또 번역이 재밌으셨나 보죠? 네네. 제가 잘 한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지만 하면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매력 있는 분야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방송물 번역을 보시면 그게 영상 번역 쪽의 분야인데 특히 출판 번역에 관심이 있으세요? 영상 자체를 번역할 때는 영상 번역이기는 한데요. 이제 자료 같은 거 볼 때는 뭐 기사라던가 텍스트도 많기 때문에. 근데 영상 번역보다 출판 번역에 보다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조금 더 오랜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되게 정제된 결과물이 나온다는 게 방송이랑 방송도 물론 정성을 들여요. 하지만 조금 다른 점이고 그 점에 가장 매력을 느꼈습니다. 이따가 아마 영상 번역과 출판 번역이 어떻게 다른지 그런 것도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아서 그런 것도 말씀해 드릴까 하는데 맞습니다. 출판 번역이 제가 보기에는 제일 정제된 분야고 공들여서 번역해야 되는 그런 분야라서 또 다른 점도 있고 또 좋은 점도 있고 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박선주님. 네, 안녕하세요. 박선주입니다. 저는 전공은 영어를 못했습니다. 원래 어릴 때
그 영어를 잘하고 좋아해서 영어 관련 그 전공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 다른 쪽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 결국 이렇게 돌아오게 돼서 이제 번역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그 김명철 선생님의 책을 접하고 이제 읽어보고 많이 배워보고 궁금하고 그래서 한번 이 방송에 참여해보게 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또 나와주셔서 되게 고맙습니다. 세 분. 박선주님은 영어 쪽으로는 전공을 안 하셨다고 했는데 네. 그러면 어느 쪽으로 하셨어요? 공부를? 전혀 상상을 못 하실 겁니다. 아, 그래요? 저는 보건 계열 쪽에 물리치료를 전공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럼 뭐 그쪽 하면서 뭐 번역 일을 해보신 적은 없으시고요? 번역이 해봤죠, 물론. 그 임상 선배님께서 강요하시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실습 나온 학생들에게 그 원서를 번역하라고 시키는 거 누구나 다 해보는 그런 번역 해봤고요. 전 통역 쪽으로 그 아시아 태평양 장애인 경기 대회 때 통역 봉사 활동 해봤고, 그 정식으로는 아직 그 공부 중이긴 하지만 그 이불킥 흑역사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좀 기초를 제대로 닦고 이불킥 흑역사요? 네, 그렇죠. 선생님은 그런 그 흑역사가 없으신가요? 아, 자다가 이불 차는 거예요? 네. 초창기에 했던 실수들 막 이런 거 있지 않나요? 번역 쪽을 물어보시는 건가요? 네. 저는 뭐 번역 쪽보다도 그냥 평소에 과거에 후회됐던 일을 하도 많이 해서 술 먹고 차고 그래요. 아직까지 그렇게 실력도 아직 안 되고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세 분 다 공부를 하시거나 하시고 싶으셔서. 예. 네. 사실 저도 번역가가 된 계기가 번역가로 전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대학 졸업하고 바로 번역을 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취미 삼아서 한번 해봤는데 재미있어서 부업으로 하다가 전업을 하면서 이게 해도 되는 길인지 몰라가지고 선배 번역가를 찾아다니면서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찾아와서 물어보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었다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찾아다녀서 물어보는 사람이 굉장히 드물어요,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뭐 팟캐스트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요즘은 이렇게 뭐 팟캐스트도 있고 좋은 매체들이 있으니까 오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질문도 좋으니까 아무거나 자유롭게 한번 물어보시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을 크게 나눠보면은 이제 뭐 번역가란 직업이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쁘고 장단점과 뭐 미래 전망이라든지 이런 거를 뭐 1부에서 하고요. 또 2부에서는 뭐 구체적으로 번역가가 되고 싶은데 어떤 자격 요건이 필요하고 내가 과연 할 수 있는지 뭐 그런 질문들을 주로 해주시면 좋고 또 3부에는 그거 이외에도 뭐 영상 번역이 좋은지 뭐 어떤 게 다른지 그 밖에 또 자유로운 질문도 하시고 대충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면 뭐 누가 먼저 궁금한 거 있으세요? 저는 일단 지금 김희정님, 예. 네. 직장을 다니고 있다 보니까 규칙적으로 이제 수입이 있는 편인데 만약에 제가 이제 이거를 부업으로 했다가 전업으로 하고 싶어질 때가 가장 고민이 될 것 같은 거는 이제 수입적인 면이거든요. 그렇죠. 규칙적으로 이제 매달 월급을 받다가 프리랜서로 전향을 하게 되는 셈인데 보통 시작했을 때에 어느 정도 수입이 있고 자리가 잡힌 이후에는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입이 있는지가 사실은 가장 첫 질문부터 돈 문제가 나오네요. 가장 중요한 예. 뭐 중요하긴 한데 보통은 이제 체면을 차리느라고 이 돈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는 법인데 첫 질문부터 돈 얘기가 나왔네요. 예. 저도 아까 조금 전에 언뜻 부업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번역가가 처음부터 되고 싶었다 그런 건 아니었고 번역을 해보니까 재밌어서 이게 제가 하던 일은 너무 이게 사람들이 치이는 일이 많았는데 번역을 하고 이제 책이 출간되고 나오는 게 너무 재밌고 해서 사람들이 또 제 책을 읽는 게 너무 재밌어서 전업을 해볼까 하고 고민을 했죠.
저도 똑같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게 전업을 해도 될까? 거기다가 김희정님은 아직 그 부양가족은 없으시잖아요, 그죠? 네, 네. 그렇죠. 저 혼자만 분양하면 네. 혼자 분양한다고요? 셀프 부양. 셀프 부양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거 할 때가 벌써 부양가족이 있었을 때라 더더욱 고민이 컸겠죠, 사실은. 그래서 남자분들이 상대적으로 여성보다 적어요, 번역가 중에. 그게 이제 그런 초반의 어려움, 걱정 때문에 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불안한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프리랜서의 숙명이에요, 숙명.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 못하고 그러는 게 사실은 직장이라는 따뜻한 울타리에서 뛰어나오는 게 너무 겁나니까. 그러니까 다들 프리랜서로 하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하죠. 심지어는 뭐 유명한 아나운서들도 되게 고민 많이 하잖아요. 프리를 선언할까 말까. 네. 오죽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부터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프리랜서의 세계는 정말 처음 시작할 때는 두렵고 많이 그런데 이쪽에서 자리 잡고 나면 또 굉장히 편해지고 직장을 계속 안 다니게 된 거를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되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프리랜서로 자리 잡기까지 각오는 아마 단단히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전업을 할까 마음을 먹었다가 책 번역은 이렇게 2달 정도 하고 난 다음에 또 다음 일감이 또 이렇게 때에 맞춰서 딱딱딱딱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잘 될까라는 걱정에 그만두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초반에. 그런데 다행히 제 번역이 좋은지 편집자분께서 계속 일을 맡기시겠다고 해서 그래서 다행히 초반부터 이렇게 일이 끊기는 경우는 한 번도 없이 자리를 잘 잡았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근데 그것도 다 개인마다 편차가 있고 하기 때문에 뭐 무조건 전업으로 프리랜서 선언해도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해보시면서 이제 번역에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하면서 이제 느끼실 거예요. 자신감도 좀 붙고 하면은 어느 순간에는 처음에는 이제 부업으로 시작을 하시더라도 나중에는 이제 나 이제 해볼만 하다. 출판사의 반응도 굉장히 좋다. 그러면 과감하게 전업으로 그때 뛰어들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됐나요? 한번. 대답이? 네, 열심히 해보고 네, 도전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뭐 박선주님? 네. 궁금하신 거 있어요? 보통 네, 당연히 있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과 번역가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과 번역을 잘하는 사람의 차이요? 네. 이건 이따가 그 자격 요건에서 말씀드리려고 하긴 했었는데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번역을 반드시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영어를 못하면 또 번역을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흔히 생각하는 영어를 잘한다라는 게 우리는 흔히 이제 영어 회화 잘하는 거를 영어 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물론 못하는 사람이 들어오면은 잘 못해도 막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요. 회화라는 게. 그래서 좀 실력이 과대평가되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하긴 해요. 그런데 정말 얼마나 정확하게 하는지는 번역을 시켜보면 알아요. 100%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만 번역이 잘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 영어 잘한다. 그러니까 영어 표현을 많이 외워서 잘 유창하게 발음도 좋고 하겠다. 그거와는 정비례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제가 수많은 그 예비 번역가들을 겪어보고 저도 또 번역을 가르치기도 하고 해서 아는데 겉으로 봐서는 막 외국 사람하고 유창하게 막 떠들고 웃으면서 잘하는 것 같은데 막상 시켜보면 이렇게 간단한 문장도 엉터리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걸 느낄 때마다 제가 놀랄 때가 많아요. 특히 또 영어가 번역은 듣기 능력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듣기 말하기 능력, 그다음에 뭐 순발력보다는 꼼꼼하게 문장을 뜯어보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거를
그렇게만 이해를 하면 한국말이 네이티브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거를 표현하는 데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덜 어려워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영어를 잘한다고 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다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또 해드릴게요. 그 영어 실력에 대해서. 또 강유경님은 또 뭐가 제일 궁금하셨어요? 그 아까 희정님이 뭐 전업 관련된 걸 여쭤보셨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프리랜서다 보니까 저도 프리랜서 직종이 있다 보니까 아는 거는 결국은 내 실력으로 내 일감이 이어진다. 단 하나인 것 같거든요. 뭐 인간관계 능력 그런 것도 다 실력에 포함되는 것 같고. 근데 실력도 그냥 아무것도 없는 바닥에서 쌓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토양이 괜찮은 토양에서 쌓아야 되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이 번역이라는 게 내 적성에 맞는 일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맞아요. 뭐 아무리 돈 많이 버는 직업이라고 해도 자기랑 안 맞으면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도 이런 질문 많이 받거든요. 제가 번역가 해도 될까요? 혹은 하면 좋을까요? 자꾸 이렇게 물어는 거 보면 본인에 대해서는 본인이 제일 잘할 텐데 스스로 따져봐야 되는데 그래서는 제가 한번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해도 될까요? 제 적성에 맞을까요? 이런 질문을 자꾸 하시는 분은 많이 안 해보신 분이 많아요. 그래서 해봐야 알거든요. 내가 이게 정말 좋아하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한테 참 잘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도 처음부터 번역을 한 게 아니라 직장 생활도 하고 개인 사업도 하다가 전직을 한 건데 개인 사업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매일 술 먹고 사람들이랑 부대끼면서 하는 게 저랑 안 맞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책을 번역 한번 해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편한 일이 없는 거예요. 누구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냥 2달 동안 하기로 출판사한테 이제 의뢰를 받았으면 2달 동안은 내가 뭔 짓을 해도 터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외향적인 사람 있죠. 막 하루라도 외출을 안 하면 답답하고 그다음에 출판 번역이라는 게 그래요. 계속 혼자서 방구석에서 혼자만 하는 거니까 그게 또 적성에 안 맞으면 일단 어떤 분은 이런 말도 합니다. 번역은 엉덩이로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혼자 앉아서 저자랑만 대화를 하는 거를 좋아하는지. 그것도 하루 이틀 해봐서는 몰라요. 하루 이틀은 뭐 재밌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책 하나를 번역하려면 뭐 2달 내외 걸리니까 그동안 나는 혼자서만 일해도 괜찮은 건지 갑자기 여러 사람이랑 팀워크를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냥 혼자만 일하는 게 힘들어하는 사람도 물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일단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제가 조금 저도 그렇게 많이 꼼꼼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인터넷으로 검색을 많이 해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고 번역해야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덜렁덜렁 너무 그러지는 않은가. 그래서 꼼꼼하게 확인하고 독자에게 전달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그래야 좀 괜찮은 것 같고 일단 해보시고 예를 들면 자기가 좋아하는 소설이 하나 있다. 단편 소설 하나라도 쭉 한번 번역을 한번 해보시면서 일이 재밌네? 그러면 충분히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게 너무 힘들고 어렵고 물론 처음에는 되게 힘드실 거예요. 찾아봐야 될 단어도 많고 모르겠는 문장도 많고 근데 그걸 하고 나서도 저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책 할 때는 한 중간쯤 되면 너무 힘들어요. 지금도. 그런데 다 하고 나서 저는 한 일주일을 꼭 놀거든요. 그냥 무조건 놀아요. 안 그러면 다음 책 너무 무리하게 들어가면 힘들어.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신나게 노는데 놀고 나면 또 하고 싶어요. 근데 또 하고 시작하면 힘들어요. 근데 하고 나서는 또 이제 내 결과물이 나오면 되게 뿌듯하고 보람 있고 하고 싶고 그런 사람은 천직인 것 같아요, 번역가가. 네. 대답이 됐나요? 네. 보기보다
예. 힘든 직업인가 봅니다. 보기에도 힘들어 보이는데요. 보기에도 힘들어요. 체력적으로도 좀 힘든가요? 이게 안 해본 사람들일수록 쉽게 생각하고요. 해본 사람일수록 어렵게 생각하는데 또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또 그렇게 어렵기만 한 것은 아니다라는 이제 수준에 도달을 하겠죠. 모든 일이 다 그렇죠. 근데 번역뿐만이 아니라 남의 떡은 다 커 보인다고 남의 직업은 다 쉽게 돈 버는 것 같고 그런데 막상 해보면 어느 분야든 쉬운 분야가 하나도 없죠. 체력 관리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맞아요. 저 같은 보기보다. 경우에는 좀 체력이 약한 편이어서 번역하면서 오히려 그 운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것도 저는 그 번역의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직장 다니고 뭐 개인 사업하고 이럴 때는 오히려 술만 마셨지 운동을 안 했거든요. 근데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제일 부러웠던 사람이 좀 웃긴 얘기지만 낮 시간에 한강변에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을 보면서 공감. 네. 평일 낮에 돌아다니는 사람들. 네. 모두의 로망? 저 사람들은 뭘까? 이렇게 밖에 아무리 화창해도 오늘 같은 날이 되게 화창하잖아요. 오늘 같은 날 이렇게 평일날 돌아다니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골프 연습장 가서 골프 치는 사람들은 내가 이해가 가요. 아, 쟤네들은 돈 많으니까 놀고 있구나. 이해가 되는데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 그 중에도 혹시 월차 내고 나와서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농담입니다. 월차 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나? 한강변에? 그런데 번역가를 해보니까 저 그래서 그 낮 시간에 번역하면서 제일 하고 싶었던 게 낮에 화창한 날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는 거. 그거 한강변을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막 혼자 미친놈처럼 실실실 웃으면서 다녔어요. 너무 좋아서. 나 이렇게 할 수 있다 이제. 그리고서는 제 책에 그 일화가 있는데 말씀드리면은 그 제 친구 중에 이제 그 개업이들이 있거든요. 걔네들 이제 낮에 자전거 타고 가가지고 이제 만나러 가요. 그래서 환자 중간중간에 끊겼을 때 이제 들어가가지고 가면 걔네들이 그렇게 날 부러워해요. 아무튼 의사들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네. 나 같은 사람은 아무리 돈 많이 줘도 그거 못할 것 같아. 하루 종일 그 콜록콜록거리는 사람들 상대하면서 근데 보니까 개업이들 보니까는 1시간 쉬잖아요. 그럼 나가서 밥 먹고 들어오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도시락 싸갖고 와가지고 그 환자들 보던 거기서 밥 먹고 또 오시려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보고 낮에 어떻게 이렇게 햇빛 받으면서 돌아다닐 수가 있냐고. 마음이 없어. 이제는 또 다른 사람의 워너비가 되셨군요. 네. 소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남이 보면 그래도 너 같은 번역가보다는 의사 되고 싶다고 그러겠지만 네. 또 나름대로 장단점이 다 직업마다 있어서 그래서 그 병원에 그 친구 뒤에 창문을 봤더니 방범창이 딱 있는데 쇠창살에 갇힌 사람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런 게 있었죠. 네. 프리랜서들만의 특권이 있죠. 또 뭐 좋다고 하면 좋은 거고 그런 게 또 나쁘게 생각하면 또 본의 아니게 쉬게 되면 또 그게 매력이 아니라 막 재앙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렇겠네요. 근데 저도 프리랜서다 보니까 아까 프리랜서의 특권이라고 현주님 말씀을 하셨는데 같은 프리랜서라도 다른 직종의 프리랜서랑 번역가라는 직업의 프리랜서 개념이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자기 시간을 자기가 운용해서 쓸 수 있다는 거. 물론 그것도 내 실력이 되고 나를 찾아주는 곳이 있어야 가능하겠지만 그 부분이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자기 시간을 자기가
만들어서 쓸 수 있다는 거. 그쵸. 대신에 자기 관리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체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문 번역가 분의 하루나 한 달이 어떻게 흘러갈까 그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실제로 생활이 어떻게 진행되시는지. 그래서 저는 처음에 책 맡아서 할 때는 단가도 낮고 그 다음에 이게 딜레마인데요. 초보 번역가일수록 시간을 촉박하게 줘요. 출판사가. 너무하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베스트셀러도 나오고 이런 유명한 번역가들은 일이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출판사도 일이 많이 밀려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시간을 넉넉하게 주면서 맡겨요. 물론 빨리 해주면 좋겠지만 선생님 언제까지 해줄 수 있나요? 하면서 되게 하면서 이제 기한을 거꾸로 물어보거든요. 근데 초보 번역가한테는 그런 걸 물어보지를 않죠. 너 이거 2달 내에 할 수 있어 없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좀 더 주세요 그러면 안 돼. 이러고서 이제 딴 사람한테 맡기는 거죠. 아님 말고. 네, 아님 말고. 네. 그러니까 어떤 분야나 다 프리랜서들은 초창기가 제일 힘들어요. 초창기가. 번역 속도도 늦죠. 출판사는 안 기다려주죠. 더 기다려주려면 됐다 그러죠. 그러니까 수입도 적고 일도 힘들고 그러니까 실제로 번역가 생활을 하다가 다시 직장 생활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느 분야냐 다 그렇겠죠? 네. 그리고 질문이 뭐였더라? 한 달 일정 뭐 이런 거. 네. 저는 그래서 초창기 때는 제가 너무 수다쟁이가 됐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 질문을 까먹기도 하니까 네, 중간에 한 번씩 중간중간에 물어보세요. 네, 제가 딴소리하면 또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처음에는 일을 할 때 막 죽자사자 빨리 급하게 하느라고 전 단가가 낮으니까 한 달 만에 끝내겠다고 생각을 하고 저를 바라보는 이 부양 가족들 생각해서 한 달 만에 빨리 끝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막 밤새워 감사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달에 어떤 책이든 한 달에 한 권씩 끝내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몇 번 하고 나니까 죽겠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2달에 한 권 끝내야겠다 생각하고 일정을 잡고요. 그 다음에 휴식 시간까지 합해서 2달 안에 끝내려고 해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는 그냥 무조건 노는 걸로 다음 책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해서 놀러 다녀죠. 그리고 밤새고 이러는 거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야근할 거면 직장 생활을 하지 뭐하러 이런 일을 하나. 그래서 어떻게든 6시에 퇴근하려고 칼퇴근하려고. 그래서 저는 뭐 아침에는 좀 일찍 일어나는 편이에요. 근데 아무리 늦어도 9시에는 시작을 해서 6시에는 칼퇴근을 하겠다. 그리고 직장인처럼 점심시간은 딱 정해놓고 1시간은 쉬겠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는 좀 더 집중력이 높아지고 그래서 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주말에도 일을 하면은 그것도 의미가 없다 해가지고 주말에는 노는 걸로 그렇게 해가지고 더 시간을 막 재가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집중력 그거 안 하면은요 여러분 번역하다 보면 인터넷 검색 많이 해야 되니까 뉴스 엄청나게 클릭해요. 뉴스 또 왜 이렇게 재밌는 게 많은지. 그래서 이제 가끔가다 이제 일을 끝나면 이제 집에 가면 이제 지금 핫한 뉴스를 집에서 얘기를 해줘요. 근데 내가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럼 맨날 일은 안 하고 어떻게 그런 것만 하냐고 더 잘하냐고. 약간 적당히 모르는 척을. 네. 근데 그래서 뉴스를 자꾸 번역가한테 제일 두려운 거는 궁금하게 만든 헤드라인을 하고 있는 뉴스예요, 뉴스. 네. 그 한번 클릭하다 싶으면 30분 후딱 가요. 그거에 안 빠지려고 막 이렇게 시계 앞에 하다 놓고 집중해서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막 이렇게
책 한 권의 분량이 있으면은 예. 양 같은 거를 하루에 어느 정도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편이세요? 아, 예, 예.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책 하나를 물론 뭐 책마다 두께가 조금씩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평균적인 책 같은 경우를 2달 안에 끝내려면 2달 안에 끝내고 주말에도 일 안 하고 그러려면 제가 계산한 바로는 하루에 원서로 4장 정도는 나가야 돼요. A4 4장 말씀하시는 아니요. 건가요? 그 원서 책 페이지로는 사이즈에 8페이지겠죠. 그러니까 장. 4장. 4장 정도는 무슨 한이 있어도 나가겠다. 네. 물론 뭐 컨디션이 좋으면 뭐 5장 나갈 수도 있겠네. 5장, 6장. 재수 좋게 중간에 그림이 있거나, 표가 있거나, 네, 이러면 조금 더 나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루 목표를 그렇게 딱 세워놓고 하면 시간 낭비가 좀 줄어들어요. 근데 그런 목표의식 없이 그냥 하고, 오늘은 컨디션 좋으니까 많이 나가고, 오늘은 컨디션 안 좋으니까 조금 덜 하겠지. 그러면 이게 눈덩이처럼 자꾸 밀려요. 분량이. 그래서 마감 시한 되면은 이제 출판사에서 전화 올까봐 걱정돼가지고 막 잠수 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책 줄 때는 편집자 전화 잘 받죠. 근데 나중에 이제 점점점 마감일 가까이 오면 처음에는 한 2번 올리면 바로 받았는데 편집자가 하는 말이에요. 나중에는 점점 한 10대 번 울려봤더니 나중에는 마감 기한 나가오면은 안 받고 막 이런다고. 사람 마음이. 그러니까 납기를 잘 맞추는 것도 프리랜서의 굉장히 큰 그거거든요. 우리가 월급쟁이 하다 보면은 뭐 납기가 생명이죠. 중간에 좀 농땡이도 피고 야근 갔다가 사우나도 가고 이런 게 있지만 프리랜서는 그러든 말든 아무도 신경 안 쓰죠. 결과만 갖다 주면 되니까. 네, 스스로 아까 이제 번역가 적성 말씀하셨는데 스스로 자기 관리를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힘들죠. 질문이 뭐였는지 까면 다 됐나요? 네, 충분히 되었습니다. 저 듣다 보니까 예. 또 궁금한 게 생기는데 예. 이게 뭐 사람 스타일마다 다르겠지만 잠깐만. 아까 돈 문제 물어보셨는데 돈 문제는 제대로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네. 네, 말씀하시죠. 이렇게 뭐든지 번역도 일종의 뭐 글을 쓰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예. 물론 컨텐츠가 있지만. 예. 그런데 그걸 이제 다 하고 나셨을 때 예. 이렇게 복귀를 하시는지 아니면 그날 이렇게 하시는지 그것도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그거는 번역가마다 차이가 있어서 어떤 분들은 뭐 초벌 번역을 먼저 막 속도내서 하고 그 다음에 고치면서 한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요 처음부터 이제 완벽하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그 소위 초벌 번역을 하고 나중에 또 본다라고 하시는 분 치고 번역이 좋은 사람을 내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 초벌 번역이란 말 자체도 저는 믿지 않아요. 초벌 무슨 뭐 도자기예요? 초벌하고 제가 예.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원문을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번역을 하고요. 물론 나중에 저도 이제 교정 기간을 둡니다. 2, 3일 정도밖에 안 해요, 저는. 그때는 원문을 보지 않고 그냥 번역문만 보면서 제대로 읽히는지 안 읽히는지 그다음에 우리말스러운지 그런 것만 다듬는 기간을 한 이틀 내지 3일 정도 해요. 그거 이외에는 다 처음부터 정확하게 번역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달리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왜 소위 뭐 초벌 번역가 뭐 수입 얼마 보장 뭐 이런 것도 저는 믿을 수가 없는 게 도대체 그런 게 어딨어요? 나는 없는 것 같은데. 예, 뭐 이 방송 들으신 분 또 뭐 항의하실지 모르겠다, 뭐 관계자분들. 예, 저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